자, 반갑습니다. 타의 이병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국제수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국제수지라고 할 때 국제수지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틀어놓고 보시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국제수지. 여러분들이 한 가게 입장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가계부를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그럼 가계 입장에서 가계부를 적으면 가계 수지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수지라는 말은 수입과 지출. 근데 여러분들이 수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일단 돈이 들어오는 것이란 뜻이고요. 지출은 돈이 나가는 것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건 가계 입장이 아니라 한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 교육을 토대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걸 적어보는 가계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하시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국가 간의 상거래 활동이 발생할 겁니다. 그죠? 그럼 국가 간의 물건도 팔고 서비스도 팔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틀은 상거래 활동이 발생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적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상거래 활동의 수반돼서 나타나는 화폐 흐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적는데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습니까? 수치, 그러니까 얻었다라고 적으시고요. 나가면 지급, 나갔다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식부기를 쓰는 게 아니라 단식부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제 내는 건요. 물론 중앙은행이 작성하는 건 복식부기의 방식을 쓰겠지만 우리가 쓰는 건 단식부기의 방식을 쓰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러면 한 칸에다 적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들어왔다 플러스로 적으시고요. 나갔다 마이너스로 적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적다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온 건 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유로든 뭐 얼마가 들어왔고요. 얼마가 들어왔고요. 얼마가 나갔고요. 얼마가 뭐 나갔고요. 이렇게 쭉 적다 보면 표 전체를 이제 마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감을 하다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들어온 돈 총액과 나간 돈의 총액을 다 가감해 보시면 결론이 나겠죠. 그때 결론이 났을 때 어쨌든 결론이 플러스로 끝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국제수지 흑자 이렇게 부르지요. 자, 그런가 하면 결론이 마이너스로 나면 국제수지 적자 이렇게 부르시고 이론상으로 0이 됐을 때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흑자, 적자, 균형 중에 뭐가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계 입장에서야 누가 뭐래도 흑자가 좋죠. 그렇죠? 그런데 국제수지는 무조건 흑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가장 좋은 건 균형인데 머릿속에 공부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테마가 뭐라고요? 흑자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흑자가 났는데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흑자가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화가 실제로 그대로 들어왔다고 유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냥 가장 기본적 논리만 이해하신다면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돈이 많아지네요. 그럼 돈이 많아진다는 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뭐의 가치가 올라가요?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제수지가 흑자가 나면 아하 물가가 뛰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병철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병철국. 그 다음에 뭐 법진국 이런 나라가 또 칠게요. 자, 둘이 여러분들이 국제교육을 합니다. 국제교육을 하는데 두 개국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딱 두 개국밖에 없다면 병철이가 흑자가 난 금액만큼 법진이는 적자가 나야 되죠. 뭐 이해하기 힘드시면 그냥 둘이서 맞골 쳐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철이가 100원을 땄다. 그럼 법진이 100원을 잃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매번 고스톱을 치는데 병철이가 매번 따요. 그럼 병철이는 만성흑자죠. 그러면 법진은 만성적자죠. 그럼 법진이 기분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국제 분쟁의 원인, 무역 마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간 사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단점을 가져올 수 있구나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특히 꼭 기억할 건 뭐라고요? 흑자가 나면 물가가 상승한다 라는 거 하나 기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적자가 나쁘다는 건 아실 거고요. 적자가 나쁘다?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뭘까요? 국가 신뢰도가 낮아지죠.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아까 했던 그대로 볼까요? 법진을 계속 고집쳐서 병철이도 계속 잃었어요. 그럼 계속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돈이 부족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요? 어딘가에 빌리거나 해야겠지요. 그럼 돈 빌리러 갔습니다. 나 돈 좀 꺼주세요. 야, 너 돈 없어서 맨날 적자인 애잖아. 내가 뭘 믿고 꺼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요즘에 그럼 다시 자 기본적인 틀. 자, 국제수지라는 게 뭐라고요? 국가 간의 교육을 토대로 나타나는 화폐 흐름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면 플러스로 나가면 마이너스로. 그러면 1년치를 쫙 적어보고 났더니 그때 결론이 플러스로 끝나면 흑자라고 하시고 마이너스로 끝나면 적자라고 하시고
0이 되면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때 조심할 건 흑자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흑자가 나면 물가가 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국제지표를 한번 적어보기 시작해야겠죠. 자, 적어볼 건데 우리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적습니다. 경상수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본수지, 그 다음에 금융계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색깔 위트를 같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부르죠.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다 뭘 적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경상수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가지라고 할 때 첫 번째 뭐가 있죠? 이렇게 하면 상품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품수지는요 어떻게 머릿속에 넣으면 제일 편하냐면 상품 거래에 따라 유발된 화폐 흐름을 적어본다 이러시면 편한데요. 여기서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는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화의 거래에 따라 수반된 화폐 흐름을 적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삼성이 반도체를 미국에 10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적고 싶은 건 일단 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폐 흐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럼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그런데 그 화폐 흐름을 유발시킨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칸을 나눠보시는 거죠. 그럼 다시 반도체를 10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일단 돈의 흐름 먼저 적으시는 거예요. 돈의 흐름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10억 불이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10억 불 이렇게 적는데 어느 칸에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 화폐 흐름을 유발시킨 게 뭐 있었죠? 반도체의 거래. 그럼 이 재화의 거래였기 때문에 어느 칸에다? 상품수지 칸에다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서비스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화폐 흐름을 적을 건데 이 칸에는 뭘 적는 거예요? 이 화폐 흐름을 유발시킨 원인이 서비스 거래일 때. 그럼 서비스 거래라고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하면 운송, 보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병철이가 아까 삼성이 미국에 반도체를 10억 불 수출할 때 우린 이렇게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받아! 그럼 팍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 배를 토대로든 비행기를 토대로든 이렇게 서비스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 운송 중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였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억 불의 그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불을 할 때 이 돈은 나간 거죠. 그럼 나가니까 마이너스 1억 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칸에 적죠? 그러면 운송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그건 서비스 칸에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운송, 그 다음들이 보험 이런 것들인데 운송 하나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여기에 시사적인 테마로 묻는다면 그렇죠. 교육 서비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매년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학생들이 참 많죠. 시사적으로 놓고 보시면. 그럼 그 유학을 간 사람들은 학비든 이런 문제로 돈을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돈을 보내주게 되면 돈은 나가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런데 그건 어느 칸에 적죠? 이렇게 말하면 서비스 칸에 적어요. 왜 그렇죠? 교육 서비스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유학권,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에 관련되는 유학권 정도 하나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봐두신다면 가장 최근의 시사적인 테마는 이런 거죠. 한류의 열풍. 그럼 한류의 열풍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시들한 듯 합니다. 그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랑은 사실 이렇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소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싸이든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공연을 하면 돈을 받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받아서 돈을 갖고 들어오면 돈은 들어왔지. 그럼 플러스가 되죠. 어느 칸에 적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서비스 칸에 적지. 그건 여러분들이 다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은 거니까요. 그죠? 공연 같은 건 전형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제 운송 까먹지 말고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육 서비스인데 해외 유학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류와 관련되는 공연 같은 것들이 이제 시사적으로 날 수 있는 테마구나 정해두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원소득수지라고 하는데 본원소득수지라고 할 때 키워드는 사실은 본원자가 붙어 있지만 소득이에요. 소득. 자, 소득. 자, 우리가 첫날 경제 파트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소득. 왜 발생하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분배받으면 소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본원소득수지는 생산 요소 거래에 따라 수반된 화폐 흐름을 적습니다. 이 중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생산 요소 중에 주로 4개 정도 뭐가 있을까요? 노동과 자본이겠죠. 그럼 노동과 자본.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좀 그렇게 잘 나가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유현진이니까 자, 유현진이가 미국 가서 활동을 하죠. 그럼 사실은 그 사람 노동을 제공하죠.
그럼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분배받죠. 근데 그걸 고국으로 송금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죠. 그럼 플러스가 되는데 어느 칸에 적어야 되죠? 라는 거죠. 그 얘기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를 분배받은 거기 때문에 어디에? 본원소득수지 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의 대가인 어떤 임금, 그 다음에 자본의 대가, 그러니까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배당이나 이자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원소득 칸에 적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노동과 자본의 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임금이나 이자나 배당 같은 것들의 흐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은 이전 소득 수준인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소득이 아니라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은 제가 강의에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전은 트랜스퍼, 옮겨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없는 거죠. 뭔가를 주고 받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 소득주는 받는 쪽에서 뭐가 되는 거죠?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인데 그럼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그럼 가장 시사적인 테마는 무상원조죠. 차관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차관은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무상원조입니다. 무상원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무상원조를 1억 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일단 나갔죠.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억 불이 되는데 어디다 적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가 없이 그냥 준 거죠. 대가 없이 그냥 줬으니 이건 이전 소득칸에 적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무상원조. 그 다음 시사적인 고리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시사적으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제기구 출연금인데요. 국제기구 출연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기구가 만들어지죠. 그럼 회원국들이 있겠죠. 그럼 그 국제기구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걸 제가 하나 비유를 든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친목계를 한번 해보십시다. 친목계를 한번 하면 그 개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걸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운영하려면 우리 회비들 내시죠. 그 회비 갖고 운영을 하지요. 그럼 낸 쪽에서 돌려받나요? 못 받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국제기구 출연금이라는 건 국제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내는 회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내면 돌려받지 못하니까 어디다 적으셔야 돼요. 그건 이전 소득칸에 적어야 되고 시사적인 테마로 낼 만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낼 만한 것까지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기구 출연금이 사실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낼 것도 같아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자본 수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상표권 거래 등에 따라서 수반된 화폐 흐름을 적는 겁니다. 근데 자본 수준은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이거 되게 생소한데 라고 느낄 때 그게 자본 수지가 되겠지만 거의 문제로 만든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계정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계정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투자 그리고 차관. 투자와 차관.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 직접 투자도 있고요. 증권 투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삼성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럼 이걸 직접 투자라고 하지요. 그럼 삼성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돈을 갖고 나가셔야 되지요. 그럼 돈을 갖고 나갔으니까 우리나라 국제투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데 어디다 적죠? 그럼 이게 삼성이 직접 투자였었기 때문에 금융계정에 적게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증권 투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삼성이 미국 IBM의 어떤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10억 불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돈의 흐름만 딱 놓고 보시면 나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데 이게 증권 투자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융계정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차관 같은 게 있죠. 차관은 돈을 빌려오는 거죠. 갚으셔야 되는 돈입니다. 이런 건 금융계정에 적게 되세요. 물론 증권 투자를 했다거나 차관을 제공해서 나타나는 어떤 배당이나 이자는 어디로 적죠? 본원 소득 수직칸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사실은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조금 시작한 김에 우리 TC 찍는 중이니까 조금 더 한번 정확히 보고 갈게요. 자, 국제수지표는 사실은 이게 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기출문자를 이렇게 비교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게 뭔가 단어가 달라진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이 부분은 이 생각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내용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좀 전에 앞에 했던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고 마지막에 하는 말만 장려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고 또 옛날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꾸 틀려요 선생님 막 이러다 보니까 몇 가지 개정되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특징이 있죠. 용어가 일단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칸에 운수라고 적혀있던 게 지금 운송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도 그렇죠. 어떤 특허권 등 사용료를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책에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소득수지라는 명칭이 지금 본원소득수지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옛날에 경상 이전수지라고 돼 있던 게 지금은 이전소득수지로 일단 명칭들이 개정된 자리들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항이 이양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옛날에 보시면 투자수지라고 돼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엔 자본계정 이래서 이렇게 뭐 돼 있던 게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면 투자수지 계정이 금융계정으로 여기도 명칭과 위치 자체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기타 자본수지라고 돼 있던 것이 지금 뭐가 되냐면 자본계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투자수지다라는 게 지금 금융계정으로 기타 자본수지다라는 것이 지금은 자본계정으로 개정의 명칭이 여기도 바뀌게 되었죠. 그 다음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준비자산 증감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디로 가버리냐면 준비자산이라고 하는 게 금융계정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준비자산은 좀 이따 한번 제가 실제로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제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는 거는 특허권입니다. 이 특허권 매매 및 사용료가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서비스 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좀 신경 써줄게. 이 특허권, 이 부분 매매 및 그 다음에 사용료는 서비스로 들어갔다. 하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본수지는 상표권 거래가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게 이 자리입니다. 특허권의 상표권의 거래는 자본수지지만 특허권의 거래 및 사용료는 서비스주에 들어가 있다는 점 하나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낼 때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시험지 조금의 난이도를 낼 때마다 항상 내는 게 뭐가 있냐 하나의 칸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직접 연습하시는 겁니다. 상품 수지 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2015년도가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6년도가 2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가장 단순한 질문 먼저 물어볼까요? 2015년, 2016년 상품 수지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지요. 왜 그렇죠? 플러스니까요. 그죠? 플러스인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2016년은 2015년보다 수출이 증가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함정을 파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10에서 20으로 커졌습니다. 그럼 뭐가 커진 걸까요? 라는 거예요. 수출이 증가했느냐? 라고 할 때 시험장에서는 함정이 빠지기 쉬운데 모릅니다. 수출이 증가했는지 아닌지 여부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칸에 기록된 건 순수출이에요. 순수출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바뀌었는데 지금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그럼 수출에 수입을 뺀 거라는 얘기는 무슨 순수출은 순수한 수출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2015년도에 요 칸 10이 어떻게 나온 거죠? 라고 하면 자, 상품을 수출하면 돈은 들어와야 나와요? 들어오지요. 그럼 플러스로. 그럼 1년간에 자, 플러스와 1년간에 수입을 하시면 돈이 나가지요. 그럼 마이너스로 쭉 적은 금액에 결론을 딱 마감을 딱 쳐보니까 10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여기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뺐더니 얼마가 남더라? 10이 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10이 컸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순수출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의 의미는 뭐죠? 이쪽의 의미는 자, 1년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뺐더니 20이 남더라. 그 얘기는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20이 컸다 이 얘기죠. 그럼 선생님 수출은 무조건 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시험지에 만들어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건 시사적인 건데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 상품 수지 또는 뭐 넓게 보면 국세 수지가 몇 년간 지속적인 흑자였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흑자였었는데 흑자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그럼 우리나라가 장사가 잘 됐군요. 그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국 경기는 더 많이 침체돼 보니까 수입은 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조금 줄었는데 수입이 많이 줄어버리면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순수출이라는 이 숫자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는 수출이 증가했는지 또는 뭐 수입이 감소했는지 이런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액의 숫자 그게 10이었다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게 20이었다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액이 늘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아실 수가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자산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준비자산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이것도 이제 어려울 때 낼 수 있는 문제들만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준비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항목상 어떻게 물론 이거 말고도 항목이 더 하나 있습니다. 오차및 누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오차및 누락이라는 항목이 없다를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다. 그걸 0이라고 놓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뭐 세무직이나 회계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겠지만 원래는 한 국가적 차원에서 가계부를 적는 건데요. 우리가 집에서 적을 때는 그냥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이렇게 적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해서 차변과 대변을 사용하는데요. 그걸 결론을 끝을 딱 냈을 때 0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0으로 만드는 항목이 준비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준비자산이라는 항목을 빼고 나머지를 쫙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자 플러스 10으로 이게 끝났습니다. 그럼 플러스 10으로 끝나면 이거 장부를 0으로 마감을 치려면 뭐가 필요해지세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 항목이 필요해지죠. 그때 그런 항목이 준비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준비자산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국제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플러스 10으로 끝난 거구나. 그 얘기는 10억 불이 흑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자산 증가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시고요? 마이너스면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죠.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거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그대로 보면 자본금융계정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100일 때 자본금융계정이 마이너스 100이 돼야 되는데 다른 항목들이 다 봤더니 80이더란 얘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0을 더 집어넣어서 0을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준비자산 증감이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는 아하 국제수지가 흑자가 났구나. 준비자산 증감이 플러스예요. 아하 국제수지가 적자가 났구나. 이거 하나를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질 때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 한번 보십시다. 국제수지와 환율이라는 테마인데요. 이 자리는 사실은 내가 질문도 자주 받아요. 왜 질문을 자주 받냐면 저희 이론서 책에도 있는데요. 혼자서 이제 막 이런 그대로 제가 한번 일부러 다 만들어 볼까요?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럼 수출이 증가한다. 이것만 갖고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킨 모델로 갈게요. 수출이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물건은 팔았지만 돈은 들어오죠. 그럼 외화 유입이 증가하죠. 외화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럼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해버리면 외화의 가치, 환율은 떨어지죠. 그럼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자국화폐 가치는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자국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제가 환율할 때 기억나십니까?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출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감소하겠죠.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외화 유입이 감소하지요. 물건은 못 파니까 돈이 자꾸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럼 외화의 공급이 감소해버리기 때문에 환율은 어떻게 되죠? 라고 말하면 외화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율은 무조건 뭘로 기억하셔야 돼요? 외국 돈의 가치입니다. 그럼 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자국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아하, 자국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환율할 때는 매번 강조하지만 돈의 가치 떨어지면 물건 잘 팔려요. 수출이 늘어나죠. 그럼 다시 외화 유입이 늘어나서 그럼 제가 왜 시작했냐면 이 부분은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이걸 쫙 계속 적습니다. 막 적다가 선생님 제가 뭘 잘못 생각했을까요? 완벽하게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모든 건 스스로 균형의 상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균형을 찾아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시험지 어떻게 냅니까? 뭘 어떻게 내요? 잘라서 인과성을 내셔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만 잘랐습니다. 수출이 늘었어요. 자 그럼 외화의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외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잘라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제는 인과성을 규명하시는 겁니다. 자, 딱 독립변수를 던졌을 때 종속변수 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OX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뭐 해봤냐면 짧게 국제수지에 관련되는 뭐 자주 시간 될 때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틀 한번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시절에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짤막짤막한 것들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힘드신 자리들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